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중간에 끊겨요. 전화가 2번이나 옵니다. 이거 아주 그냥 방해작용이 심한데 이어서 할게요. 짜증나네. 어쨌든 어디까지 했지? 신고전주의는 원시적인 순수성과 그 위험 있죠. 형태의 위험을 구현한 모범을 찾아내어서 인류를 개선시키려고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인류 개선이었다라는 건데, 자, 이 계몽주의적인 철학자들은 사실상 어떤 뭐랄까 기독교적인 이러한 어떤 교리나 독단에 대항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었죠. 세계의 3종의 압제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여기서 미신하고 신앙 같은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전 영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몽주의적인 이러한 사람들, 계몽주의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기독교 교리의 이러한 독단이라던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객관적이고 영원한 진리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객관적 진리가 그게 신앙에 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신앙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존재한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의 이제 사고방식은, 계몽주의는. 그래서 이런 외부에 존재하고 이것은 예술로서 가치가 부여됨으로써 어떻게 돼? 결국 현실의 모든 부분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전시대를 추구했던 이러한 고전시대를 찬양했던 예술이라던가 사조. 자,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고전주의가 있고 신고전주의가 있겠죠. 신고전주의나 고전주의나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공통적인 부분이 예술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하는 차원에서의 의미가 깊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신고전주의 속에서의 예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낭만주의적 예술하고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이 낭만주의적인 사조를 얘기하지만 결국 그 낭만주의는 다 포괄하는 거거든. 문학이나 예술이나 아니면 사회라든가 정치를 다 포괄하는 의미에서 로맨티시즘, 낭만주의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구난방으로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본다면 다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고대 이제 신고전주의자 전형적인 요한 빈켈만이라고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빈켈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고대를 주관화시키는 데 있어서 촉진적인 역할을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초기 고대 이제 저작 중에 여기에서 이제 낭만주의적인 열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낭만주의적 열정이 없어. 자, 빈켈만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빈켈만이 했던 말이. 자, 고대 제작 작품에는 낭만주의적 열정이라는 것은 없고 다 그냥 비례의 균형 같은 것만 따졌다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지 이게. 그죠? 그래서 자유로운 감수성으로 예술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낭만주의적인 미학을 예견했어요. 고전주의적인 요소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의 한계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전 조각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 폭포와 숲의 유기적인 형식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멋있는 말인데 이게 숲하고 폭포는 낭만주의의 어떤 자연 예찬적인 어떤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지만 빈켈만은 자 오히려 신고전주의에서도 이러한 낭만주의의 자연예찬적인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야. 여성의 몸입니다, 여성의 몸. 여성의 몸에서 숲하고 폭포의 이러한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자, 왜 그런지 여러분들 여성 누드화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 알몸이라도 좀 보세요. 보실 기회 많잖아요. 자, 아무튼 그러면은 한번은 이제 느끼실 거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예술이 결국 이러한 어떤 미적 경험이라던가 어떤 계시 같은 것을 대체하기 시작했던 것은 결국에는 이 빈켈만, 요한인 빈켈만에 와서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낭만화되어버린 고전주의.
고전주의가 품지 못했던 것들을 낭만주의가 품으면서 신고전주의로 넘어가면서 그 두 가지 요소가 섞여져서 나오는 경향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신기하죠. 예. 그리고 이러한 낭만주의에서 또 고직에 대한 것을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고직은 18세기 북유럽에서 신고전주의에 대항합니다. 자, 신고전주의라는 게 이 낭만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문제아로서 탄생했죠. 자, 낭만주의의 문제아로서 신고전주의가 탄생했고, 계몽주의의 문제아로서 낭만주의가 나왔듯이 이 세 가지 사조를 지금 낭만주의가 주제인데 왜 자꾸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이제 되실 거예요. 중세 고직 건축들, 북방 고트족 민족들의 이러한 건축들이 부활하면서 고직 문학, 공포,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다룬 문학들이 대중적으로 퍼져 나갑니다. 북유럽에서. 자, 그러면서 자기의 집이라던가 주요 건물들을 고딕 양식으로 부활시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예, 이 시기에 18, 19세기에. 그리고 고직이 또 소설 속에서 개화하는 느낌도 나타나죠. 예,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고직 양식을 이제 좀 문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에드가 앨런 포라는 아주 유명한 그죠 작가 있죠. 그분에 의해서 또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기도 하셨을 거야. 근데 이제 고직 건축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어. 고전주의보다는 어때요? 고직은 고전주의 같지 않고 어떤 뭐랄까 유기적이고, 여러분들 이거 꼭 공감하실 거야. 기독교적이에요. 고직이 기독교적이야. 이거를 당연히 여러분들 공감하실 텐데. 자, 그래서 고직은 뭔가 성당 형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북유럽 신화하고도 나오면서 동시에 결합하지만 뭔가 어떤 숭고함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지. 숭고함을. 이게 그냥 정신없이 설명하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갔네. 자, 그래서 이러한 낭만적인 성향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고전주의, 신고전주의적 성향들, 고전주의가 갖고 있었던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메꾸려고 보완하려고 했는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설명한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낭만주의에는 고직적인 요소가 들어갔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었고, 왜 낭만주의의 문제아로서 신고전주의가 나왔으며,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낭만주의적인 요소들이 왜 병폐적인 것으로 불렸는지까지도 이전 영상에서 다 설명이 되었어요. 그죠? 자, 이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독일 낭만주의로 넘어가야 됩니다. 독일 낭만주의. 독일 낭만주의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자연, 자아, 이런 것으로 이제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자연을 얘기할 때 보통 루소를 먼저 떠올립니다. 루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몽주의 학자였어. 그죠? 근데 어떻게 루소가 도대체 계몽주의 학자가 어떻게 이런 낭만주의의 어떤 시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자, 이게 정말로 미스테리하잖아. 자, 이 스위스 사람인 루소는 계몽주의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봤던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18세기 사상에 감상적이고 환상적인 이러한 것들이 더해진 거지. 이제 루소에 의해서. 루소는 왜 그러냐면은, 왜 이렇게 보냐면은, 개인주의를 편집증까지 몰고 간 거예요. 뭐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막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는 그러한 경향이 편집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편집증을 극한으로 몰고 가면서 자기의 이제 고백록을 썼는데, 고백록에서 이제 상당히 자기 자신을 뭐랄까, 여기서 아주 그냥 가식화합니다. 미화시키고 인위적이라고 비판해요. 누가 비판하냐면은 독일의 시인 하인리 하이네가 이 루소의 이 낭만주의 고백록은 그냥 거짓으로 점철된 그냥 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자의식적인 이러한 과잉 성향의 아주 그냥 표본적인 인간이었고, 거의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라 그랬지 이거를? 편집증적인 경향이 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을 보면서 뭘 느껴? 그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거야. 자연의 폭포, 급류, 나무, 바위들은 뭔가 나의 어떤 추락하는 이러한 나의 감정을 대표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내 감정이 또 아름답고 기분 좋은 상태면 어때요? 저 폭포와 새, 꾀꼬리 모든 것들이 다 객관적 상관물로서, 그죠? 감정이입 대상으로서 나의 마음을 예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러한 성향들이 단순한 감수성을 뛰어넘어가지고 순수자아 그리고 도덕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인간 존재로서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에 루소가 자연적 성향이 나오지만 계몽주의 학자로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루소가 진짜로 얘기했던 것들과 루소가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뭐 가짜로 얘기한 건 아니야 사실. 근데 루소가 왜 낭만주의의 시조로 불리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나는 지금까지 여태껏 시도되지 않았고 흉내를 아무도 낼 수 없는 일을 착수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백록 첫 장에서 지가 인간 앞에서 한 인간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주고자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하이네가 구라쳤다라고 얘기했죠. 루소는 여기서 거짓말하고 있다. 너는 너를 그대로 자연 그대로 보여줄 수 없다. 왜? 인간은 이거 좀 사르트르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복잡해져. 여기서 나올 얘기는 아니고 인간은 인간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보여줄 수 없어. 기만할 수밖에 없다고. 타인 앞에서. 결국 타인 앞에서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루소도 고백록에서 가면을 썼던 거예요. 여기서 아주 피곤한 얘기 많이 해. 나는 누구보다 잘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은 뭐 난 누구보다도 다르다 막 이런 얘기. 거의 뭐 중이병 환자들이 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성이야말로 행동에 지침을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루소는 끝까지.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라고 얘기했던 게 칸트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제 비슷해. 그러나 루소가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은 바로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다른 부분이 보편적인 것에 대한 이러한 이성적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은 감성이 지배를 결국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칸트와 루소가 다 계몽주의라고 불리지만 뭐가 차이가 있다? 행동 지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그 근원을 바로 감성이라고 봤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성과 감성은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휘되는 거는 맞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합리적인 것도 맞아요. 근데 뭐예요? 결국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감성의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성 그 자체를 이 현대 사회와 문명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가두죠. 가둘 수밖에 없어. 가두리 할 수밖에 없다고 문명은. 자연 상태로 냅둘 수가 없잖아. 자연 상태로 냅두면은 여러분들 뭐 여자들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저놈, 이놈, 그놈 애 베느라고 그냥 불임 돼버릴 거야. 완전히 난교 파티 된다고. 그러다가 살해당하고 그럴 거라고. 자, 그래서 루소는 자연 상태를 억압이 덜하고 좀 더 평등한 문명을 가리키는 일단 본보기로 여긴 거예요. 본보기. 그러니까 자연 예찬이 들어있어. 이 자연 예찬 때문에 이 계몽주의적인 요소에서 탈피하고 있다. 이거 왜 자꾸 옆으로 가냐? 말하면서 제가 이게 카메라를 안 보고 있어서 그래. 자연주의적인 요소가 있지만 결국 뭐라고 말씀드렸죠? 억압이더라고 이러한 상태를 이상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계몽주의 철학자이지만 좀 뭔가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루소가 우리 사회문화 시간에 우리 문과생들 세계 사회를 바라보는 사회 계약론에서 홉스하고 로크하고 다르죠. 홉스, 로크, 루소가 이제 사회계약론 얘기했는데 로크, 홉스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야. 자연 상태가 야만적이고 불만족스러운 존재라고 얘기했던 건 홉스 맞죠? 근데 야만 상태든지 정치적 지배를 받아들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로크예요. 그죠? 근데 진실은 그 반대야. 우리는 자유를 뭐랑 교환했다라고 얘기하냐, 루소가. 뭐랑 교환했어? 사회적 억압과 노예 상태와 트레이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를 루소가. 그래서 루소는 또 저서 에밀에서 교육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는데 자연 환경 속에서 자연을 맛보면서 냄새 맡으면서 친환경적으로 생태학적으로 고상한 야만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로서 인간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루소의 한계가 있어. 뭐겠어요? 가상인물에 대한 그 환상을 버리지를 못했어.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자, 이러한 가상인물, 자연 환경 속에서 친환경적으로 풀레음 맡으면서 방앗개비 손으로 만지면서 살면 좋아. 근데 현실 사회 봐봐. 점점 산업혁명 일어나고 이 당시에도 프랑스 혁명 일어나고 했던 이러한 사회를 봐봐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인간들끼리 있는데 불가능해. 여러분들 뭐 최치원처럼 저기 진성 여왕한테 시무십조 올렸는데 꺼지라 그래가지고 산속에 숨어가지고 반딧불이 잡아가지고 거기 밑에서 책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에 가능합니까? 이 당시에도 불가능했다는 거야. 이 당시에도 18, 19세기였잖아.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루소가 만들어낸 환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루소의 이제 사상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야. 너무 길어져, 얘기하다 보면. 오늘날에도 중요해. 개인 주체성 중시했습니다. 이건 적으셔도 돼요. 적기에는 너무 개판으로 쓰고 있는데 개인의 주체성을 중시했어. 자, 그리고 낭만파를 예견하긴 했습니다. 낭만파의 예견은 자연주의적인 것과 자아를 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도덕에 대한 루소의 접근. 이 야만인들이 오히려 고귀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연 상태에서. 이것은 뭐냐면은 칸트에게 어떤 영향을 줬냐면은 낭만주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요소들이 칸트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영향을 줬어. 에밀이라던가 이런 어떤 교육, 이러한 책이라던가 어떤 인간의 자아를 뒤돌아보는, 자아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뭐예요? 독일 낭만주의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루소가.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자연세계와 인간이 교섭하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비전을 갖고 있어. 이 루소는 이 자연 속에서 비전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인간이 여기서. 그래서 이게 질풍노도 운동, 제가 몇 번씩 얘기했었는데 괴테하고 실러가 시작했죠. 자, 이 질풍노도 운동에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외부에서 소외되어 버린, 현대에서 소외되어 버린 개인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주체와 객체가 어떻게 됐어? 분리하게 되는, 분리돼 버리는 사회 부정적인 딜레마로서 작용한다. 이해되시죠?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버리는 거야. 이러한 자연 속에서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현대 사회에서 문명에 찌들면서 병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주체 객체가 분리되어 버리지. 딜레마가 생겨버리고 정신병이 오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론가들에 의해서 차용되게 됩니다. 뭐가? 이러한 루소, 계몽주의 철학자의 루소의 어떤 낭만적 태동의 어떤 그런 냄새가 나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징조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루소는 일반 의지에 의해서 집권자와 시민, 지배자와 시민이 자유의 의지, 프리윌, 일반 의지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뭘 한다 그랬어? 사회를 성립한다고 얘기했잖아. 자, 근데 이게 악용돼. 어떻게 악용돼? 지배자들에 의해서. 니네가 동의했잖아. 내가 통치하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공포 정치가 들어가는 거야. 바로 루소의 이러한 사상 배경에서. 왜냐면은 니들이 니네 프리윌로 나의 이러한 지랄맞은 통치를 동의했으니까 공포 정치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자, 이제 영국의 낭만파 에세이스트, 칼럼니스트라고 하긴 좀 그렇고, 윌리엄 헤즐릿이라고 있었어요. 헤즐릿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 상류층, 특권층의 지독한 적의를 갖고 있었다. 루소가. 일종의 언더도그마지. 그것을 인간의 마음인 인간성, 인간의 모든 마음의 고향이었던 인간성 속에서 동경 위에 올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개같이 어렵게 말했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상류층과 특권층에 대한 이러한 적대감을 인간 마음의 고향이었던 내면의 인간성, 거기에 동경 위에 올려놓았던 것이 루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언더도그마적 낭만성이라고 제가 명칭을 짓고 싶습니다. 언더도그마적인 낭만성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에 영향을 줬다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자, 루소는 개인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 모두에서 혁명적이었죠. 그죠? 그러면서 아주 이 낭만주의의 이 태동에
심대하게 관여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칸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와 이러한 낭만주의의 연관성에 대해 들어갈 건데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영상 너무 어렵죠, 내용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우리 전통적인 구독자들, 마이너한 분들, 진짜 논문 쓰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